이제는 좀 더 활용성이 더 높고 좀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인 커널 밀도 추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널을 사용해서 density를 추정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즉 커널이 뭔지만 알면 그러니까 density estimation이 어떻게 된다는지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확률의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이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때 확률 밀도의 적분으로 정의하거든요. 즉 여기서 대문자 P는 확률이고요. 소문자 P는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밀도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짧게 확률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를 적분한 게 사실은 확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확률 밀도 분포 probability of x, probability density of x로부터 얻어진 특징 벡터 x가 표본 공간상의 영역 R에 속할 확률 P는 정의에 의해서 확률 밀도를 영역 R에 관해서 적분해 준 값이 확률값 P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앞부분에서 특히 확률 및 통계를 우리가 리뷰할 때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를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 x의 확률 밀도가 주어질 때 즉 이 y축이 probability of x로 주어질 때 실제 주어진 어떤 영역 R에서 그죠? 지금 요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영역 R에 떨어질 확률 x 값이 요 영역 R에 들어올 확률은 요 적분 값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적분한 값이 바로 대문자 P of 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수식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률 밀도와 확률의 관계식을 한번 정의해 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 샘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즉, 그러한 분포, 즉 확률 밀도를 어떤 probability of x를 갖는 확률 밀도를 갖는 그러한 그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샘플이 얻어졌다고. 즉 n개의 지금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n개의 값이 얻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n개의 값이 얻어졌을 경우에 이들 n개의 벡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n개의 벡터는 그 다변량을 얘기하는 거죠. x1, x2 이 하나하나가 지금 각각 지금 벡터 스칼라가 아니라 이거를 벡터로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스칼라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갖는 벡터일 경우에 n개의 벡터가 얻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들 n개의 벡터 중에서 k개, 일정한 그 n보다 작은 k개가 R 영역에 속할 확률, 그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샘플이 n개가 얻어졌는데 그 중에 k개가 어떤 영역 R에 속했다라고 할 때 그 영역 R에서 나타날 확률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n분의 k로 그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n이 인피니티로 가면 갈수록 이 영역 R에 떨어지는 개수는 점점 비율이 그 평균 비율로부터 아주 정확한 확률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그 횟수는 그 주사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6분의 1에 점점 근접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n이 무한히 커지면 그 영역 R에 들어오는 그 개수, 샘플의 개수 k는 진짜 확률, 요 P하고 굉장히 근사한 값을 갖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확률 밀도를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probability of density,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적이고 이제 디스크리트가 아닌 그 보통 설명 예를 들기 위해서는 디스크리트한 걸 많이 들지만 실제로는 연속적인 변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이고 영역 R이 무척 작으면 확률 밀도
probability density x는 그 영역 내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고, 또 확률 함수는 영역의 전체 면적 또는 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것과 영역 내 밀도 함수의 평균 값의 곱수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제가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요거를 조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짝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즉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텐데, 이 영역이 굉장히 좁게 잡으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이 거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영역 R이 충분히 작으면 요 안에서 확률 밀도 값이 거의 변화가 없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확률 값은 이 적분 값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의 변화가 없으면 일정한 값 하나를 집어서 그 값과 요 밑변과의 곱셈만 해도 이것이 사각형, 우리가 사각형으로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또는 적분값을 계산한 것에 굉장히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그거를 추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지금 아래쪽의 그림에서 다시 한번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 확률, 그러니까 C1이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의 집단의 그 몸무게의 분포, 이런 식으로 한번, 또는 키의 분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분포를,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데, 즉 주어진 영역 R이 이렇게 일정한 영역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영역 안에 키가 해당될 확률은 사실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잡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다 적분해야지만 정확한 값이 우리가 얻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근사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값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적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즉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밑변하고 여기 높이를 곱해주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구해지는데, 그 영역과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써본 게 바로 이 수식이에요. 즉 x가 나올 확률은 그 x가 나올 확률 밀도 함수를 주어진 영역 R에 대해서 적분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이론에 의한 적분식인데, 이 값은 알고 보면 이 모든 x에 대해서의 함수를 적분해 주는 값보다는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해서 계산할 수 있다. 즉 x의 별표라는 한 지점, 여기서 x 별표라는 거는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x라는 한 지점, 이거를 제가 표시할게요. 즉 요 지점 하나를 우리가 x 별표라고 가정을 하면 그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값, 그죠? 그거 곱하기 최적. 여기서는 1차원일 경우에는 그 최적이 바로 거리, 그냥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2차원일 때는 면적이 되고 3차원일 때는 부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화시켜서 표시하기 위해서 V라는 기호는 영역 R을 둘러싼 최적 범위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즉 주어진 확률 밀도값 하나와 그런 최적과의 곱셈으로 이 값을 우리가 거의 유사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왜 했냐면 사실은 식 하나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이 위쪽에 가만히 보면 방금 전에 요 위에서 우리가 요 식을 한번 유도했었죠. 즉 디스크리트한 샘플 개수를 생각을 했을 때 n번 실험했을 때 k번 나타나면은 그 확률이 n분의 k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방금 계산한 확률 밀도로부터 확률 값을 계산하는 수식의 근사식, 확률 밀도 값 하나와
그 최저가의 곱셈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식을 우리가 한번 나란히 놓고 새로운 식으로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둘 다 probability of x예요. 그런데 n번 샘플 실험을 했을 때 k번 나타나면 그 확률은 n분의 k일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즉 또 하나 확률 밀도로부터 계산할 때는 확률 밀도값 한 지점에서의, 물론 그 영역 아래 속한 한 지점이죠. 그것의 확률 밀도값 곱하기 최적이 결국에는 확률값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같이 놓으면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제가 이 아래다가 다시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러지 말고, 즉 요거를 아래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이 식을 여기과 같다라고 아래쪽에 가져오면, 즉 probability of x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요건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써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곱하기 v. 그러면 이 v를 우리가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즉 요 수식은 뭘 나타내는지 보면은 x 스타라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값은 nv분의 k라는 수식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수식을 하나 얻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률 밀도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probability density of x star, 즉 어떠한 주어진 확률 변수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확률과 확률 밀도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유도해 보니까 nv분의 k라는 수식으로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수식 하나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nv분의 k라는 요 수식이 사실은 그 커널 밀도 추정하는 데 있어의 가장 핵심적인 수식이 되고, 요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는 거를 지금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것만 잘 우리가 그 유도된 과정만 기억을 하면 이 nv분의 k는 또 우리가 직접 유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더 보다 확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요 수식을 정리를 해 봅시다. 즉 확률 값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 n번 샘플 했을 때 k번 나타나면 그 n분의 k가 주어진 확률 값일 거고, 주어진 확률 밀도의 영역이 굉장히 좁으면, 레전이 작으면 그 영역에서의 한 값인 확률 밀도 값과 그 최적과의 곱이 확률 값이므로 요 수식을 우리가 아까 앞에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이퀄로 놓고서 유도를 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확률 밀도 값은 nv분의 k라는 수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nv분의 k라는 요 간단한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는 있겠죠. 이게 n이 뭐였죠? 데이터를 얻는 샘플의 개수, 표본의 수 전체가 n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k는 뭐였죠? 어떤 영역, 주어진 영역 안에 포함되는 값이 나타나는 개수, 그 k고요. 그리고 v는 뭐죠? v는 사실 결국에는 요 영역 r이 다른 말로 v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차원 디멘전일 땐 r의 n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v라고 보통 많이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tilde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정확한 값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사값입니다. 그런데 이 근사값이 정확하게 점점 정확해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이 n분의 k라는 요 수식이 정확하거나 p 곱하기 v라는 수식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얘가 또 정확해지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n분의 k 얘기할 때 확률값이 n분의 k로 정확하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n이 크면 클수록 좋죠. 그죠? 샘플의 개수가 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훨씬 더 정확한 확률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이 확률 밀도값과 그리고 그 최적과의 곱셈이 확률값에 근사하려면 요 최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정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안에서의 확률 밀도 값의 변화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요 근사식이 점점 더 정확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nv분의 k라는 요 수식이 정확한 확률 밀도 값을 추정해 주기 위해서는 샘플의 개수, 표본의 수 n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죠? 그 대신 최적 부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거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항상 그런 그 경우를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체 표본의 수 n은 무한히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샘플 개수는 딱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또 확률 밀도의 추정이 정확해지려면 결국에는 그 최적 부위라고 하는 주어진 영역이 0에 가까우면 가까워야 될수록 좋은데 만약에 영역이 점점 좁아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 거기에 포함되는 표본이 한 개도 없을 수가 있어요. 즉 K의 개수가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게 불가능한, 즉 0이 되면 0이라는 확률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넌센스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런 최적 부위를 결정하는데 어떤 타협점이 좀 필요합니다. n은 고정되어 있고 최적 부위는 작아야 되지만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보면 충분히 크게 해야 되고요, 충분히 작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컨트라딕트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 타협점을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적 부위에 충분한 표본이 들어올 정도로 커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샘플 개수, 즉 K가 일정 개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K가 0이면 안 되잖아요. K가 0보다는 커야 되는, 그죠? 당연히 0보다는 일정한 수만큼 커야 되는 그러한 그 크기로 요 최적이 그 충분히 커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최적이 커지면 무엇이 또 문제가 돼요? 그 안에 확률 밀도 값이 일정하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값이 일정하다는, 여기서 probability density, 요거는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 값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우리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사이즈의 이 최적 볼륨이 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딜레마가 발생하긴 하죠. 너무 작게도 안 되고 너무 크게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적절히 커야 되고 적절히 작아야 되는,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한테 주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적절한 사이즈를 또는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만 적절 신경 쓰면 요 nv분의 k라는 요 수식으로 우리가 확률 밀도를 추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그러한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nv분의 k라는 요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률 밀도를 추정할 때 어떠한 알고리즘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앞에서의 이 챕터 제목이 바로 그건데, 비모수적으로 밀도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유도한 확률 밀도 값 P of X는 nv분의 K로 결정한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방금 전에 유도한 그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때 nv분의 K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n은 뭐라 그랬죠? 표본의 총 개수고요. 그리고 K는 어떤 주어진 최적 안에 포함되는 표본의 개수고요. 그리고 요 V는 당연히 그 X라는 한 지점, 우리가 모든 확률 밀도를 모든 지점에 대해서 구할 건데 그 특정 지점을 둘러싼 어떤 영역의 그러한 그 최적 또는 부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일 때 부피고요. 최적이라는 그 특별한 용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x 벡터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 굉장히 큰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는 용어로 쓰기 위해서 최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원일 땐 길이고요, 2차원일 땐 넓이고, 3차원일 땐 부피고, 4차원일 때는 하이퍼 볼륨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을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NV분의 K라는 요 수식을 써서 확률 밀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알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계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용어로 봤을 때는요, KD라는 방법이 있고요, KNL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Kernel Density Estimation의 약자인 KD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이 NV분의 K를 구하기 위해선 지금 보면은 그 V가 고정되거나 K가 고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V가 변하면 K가 변하고요, K가 또 변하면 V가 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써야만 돼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알겠는데, 어쨌든 최적 V를 딱 고정값으로 선택해 놓고서 그 영역 안에 당연히 고정되면 들어오는 그 샘플의 개수가 결정되겠죠. K개가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알죠. 그러면은 당연히 N은 항상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로부터 지금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V가 결정되면 그 안에 오는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해서 그러면은 그 주어진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가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반대되는 경우가 KNNR이라는 방식인데, KNNR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의 K는 바로 우리 수식 NV분의 K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걸 K라는 거는, 그 KNNR은 뭐의 약자냐면 Nearest Neighbor 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K개를 가지고서 한다라는 의미로 만든 그 알고리즘 용어인데요. 이 방식은 KD에서 V를 고정하는 대신에 KNLR에서는 K 값을 고정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영역 내에 포함될 표본의 개수 K를 고정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K 개수가 고정되고 나면은 그 K를 포함할 만한 크기의 최적은 그 위치마다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볼륨을 다시 정하고 그 볼륨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NV분의 K라고 우리가 수식을 적용해서 확률 밀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대표적인 그 KD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사실은 이름이 좀 나오는데 파젠창 추정법이라는 거를 아마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될 텐데, 그럼 V를 과연 도대체 어떤 값을 가장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이것 또한 사실은 V를 고정값으로 선택해야 된다는데, 그럼 가장 적절한 V는 무엇일까라는 또 의문이 또 떠오르게 되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많이 수행을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게 가장 적절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나 하고 그 V를 가지고서 나머지 K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보통 이런 건데, V를 여러 개를 한번 선택해 본다는 얘기죠. Vn은 1 나누기 루트 n, n이라는 거는 그 샘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샘플의 개수의 스퀘어 루트 분의 1이라는 이런 수식을 사용해서 n을 여러 번 바꿔주면은 뭐 1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함수의 최적을 조금 바꿔가면서 가장 적절한 최적의 확률 밀도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정해보는 방식을 결정하고요. 마찬가지로 K개를 결정할 때도 무작정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하게 K를 5개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K를 그 전체 샘플 개수의 스퀘어 루트 값으로 우리가 하나, 둘,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가장 적절한 K가 얼마인지 최적의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맞아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샘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사용해야만 되는 그 볼륨, 즉 주어진 그 확률 밀도 값의 영역의 그 크기는 작게 만들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볼륨이 작아져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어진 볼륨에 들어오는 샘플의 개수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 전체의 샘플 개수가 무한대로 갈 수만 있다면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요. 이론적으로 봐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KD 방식의 확률 밀도 추정이나 KNNR 확률 밀도 추정 둘 다 진짜 실제 확률 밀도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n이 인피니트로 갈 경우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추정이 진짜 확률 밀도와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더 신뢰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n을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서 이 추정을 하면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그 설명한 두 개의 방법론, 즉 KD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KNNR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KD 방식과 KNNR 방식이 있는데 이 KD 방식은 뭐를 고정한다 그랬죠? 볼륨을 고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K 개수를 카운트해서 NV분의 K, 우리가 푸는 수식은 똑같습니다. NV분의 K라는 수식을 풀 때 우리가 항상 N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V를 고정하면 고정된 V의 K가 결정되고 K를 고정하면 K에 따라서 V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나 변수만 풀면 되는 그런 수식인 겁니다. 즉 KD 방식에서는 V를 고정하고요. KNR 방식에서는 이 분자에 오는 K를 고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고정값을 몇 개로 하느냐가 그 우리한테 또 주어진 해결해야 될 내용인데, 즉 샘플 개수를 한번 카운트해 보면요. 샘플이 지금 1일 때 샘플 개수가 4일 때, 샘플 개수가 9일 때, 샘플 개수가 16일 때, 샘플 개수가 100일 때까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 왜 그러냐면 샘플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볼륨과 결정해야 될 주어진 영역에 들어오는 그 샘플의 개수입니다. K는 그 개수가 좀 달라져야지만 적절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샘플 개수가 하나일 때는 요것에 루트 1분의 1이니까 1이죠. 반지름이 1인 영역을 우리가 하나의 그러한 볼륨으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샘플 개수가 4면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요것이 지금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간주해서 한번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R이 1 정도, 예를 들어서 얘는 반지름이 R이 한 2분의 1인 정도, 마찬가지로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 정도, 얘는 4분의 1, 그리고 얘는 1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그 볼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이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KNLR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뭐 샘플이 한 개일 땐 당연히 한 개는 들어와야 되니까 루트 n 해가지고 1, 한 개 정도, 그리고 샘플이 4개면 적어도 2개 정도는 들어오도록 K를 만들어라 라는 스퀘어 루트 n을 써라 라는 거고요. 9개면은 한 3개 정도, 16개면은 한 4개 정도 등등 해서 100개면은 그 샘플이 들어와야 될 개수를 한 10개 정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K 개수가 변한다 그래서 볼륨이 딱딱 그 일정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볼륨은 그 K 개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변적인 볼륨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적절한 K가 몇 개인지 그리고 적절한 볼륨이 얼마인지를 요 전체 샘플 개수의 일정 비율로 1 나누기 루트 n 또는 루트 n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단 좋은 그 시작 추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